뭔 소리요? 사인은 또 왜 이러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사실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진행이 좀 버벅거릴 정도로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뿌려시켰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검찰이 없앴다 카톡방을.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카톡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책 보면요, 검사들 다 실명으로 썼습니다. 확실하니까요. I'm a true champion. 시작했습니다. 네, 자유서울 김대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세팅으로 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배경에 아마 책 두 권의 이미지가 같이 나가고 있죠. 네, 책 두 권에 관한 소개, 또 그 저자들을 직접 모셔서 그 책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시국의 현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제가 사회자 노릇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 오른쪽으로는 우리 서울시장 후보 김대호 후보님 나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들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 그 각각의 책을 우선 어떤 주제의 책을 다뤘다라는 것을 좀 간단히 저자들께서 길지 않게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대호 후보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게 4.15 총선 평가와 2022년 대선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다수 의원들이 지 나름대로 평가를 갖다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구 유튜브하고 저런하고 아스팔트하고 저런하고 그리고 이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스스로의 활동을 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저는 그 평가에 대한 국민의힘 다수의 어떤 평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한 평가. 예, 평가에 입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네, 네. 단적으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하고 관련도 있는 건데요. 그 작년 12월 15일 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그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 그 내용이에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선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만요.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적인 책임을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이제 그 최소한 얘기겠죠, 당연히.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국정을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그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요거죠, 그죠? 태블릿 그러니까 이제 국정을 네. 이제 그렇게 농단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네. 국민들이 네네.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저 변 대표에게 이제 좀 마이크를 넘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변 대표가 낸 책은
그 타블렛 PC라는 게 얼마나 수사가 엉터리로 돼서 맞으면 아무 죄도 없는 최소한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을 만들어 트리거링한 탄핵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타블렛 PC에 대한 실체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거 검찰이 수사에서 너무 발표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무슨 헌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 전체가 다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하는 책인 것이죠, 이 책이. 뭐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뭐 복잡한 책이 아니고요. 이 책 자체는 네. 태블릿 사용자를 전부 다 최순실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객관적, 과학적 그리고 법정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김한수 거였다. 청와대 행정관. 즉 태블릿 PC 안에 청와대 문서가 230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불법으로 청와대 기밀을 받아서 국정농단했다 그러는데 그 태블릿이 실제 청와대 직원 거라면 청와대 문서가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그 국정농단 첫 프레임만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거 뭐 컴퓨터 사용 설명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에 요금 납부 책임만 알고 있으면은 네. 아 김한수 거라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책이고요. 그러니까 변 대표가 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최순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문제의 타블렛 PC가 사실은 김한수 거였고 김한수는 그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라는 국장, 네, 선임행정관 국장이죠. 뉴미디어 담당하는 네. SNS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홍보 자료들. 당연히 거기 담겨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정상이다. 근데 네. 그것을 JTBC가 또 검찰이 예. 이제 최순실 것으로 만들어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엉터리로 지금 엮어놨다. 네, 엉터리 엮었다는 것을 제가 검사 실명 다 되면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만약에 그래서 변희재 대표의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검사들이 검찰 권력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네요. 저는 지금 보석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검찰이 얼마든지 보석 취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명예훼손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제가 구속 사유가 구속영장에 태블릿을 김한수 거라고 허위 사실 유포했다가 제 구속 사유이기 때문에 오. 예, 근데 김한수께 맞다고 아예 책점에 박아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당장 검찰이 이걸 보석 취소를 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 왜 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검사들 다 실명 썼어요. 뭐 K 모검사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실명 썼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뭐 전환이 무슨 무슨 출판권이 가처분 신청이니 보석 취소니 움직임이 없습니다. 변 대표로서는 이 책을 낼 때 나는 이 책 때문에 다시 진실을 내가 밝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각오는 하셨겠네요. 아니 뭐 저는 100% 자신 있기 때문에 뭐 감옥 갈 일 없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억지로 덮어씌운다 그러면 뭐 편하게 감옥 가주겠다. 일단 감옥에 가고 진실은 드러날 거니까 내가 이길 거다. 이거 어차피 그런 다 생각을 이제 했는데. 알려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가 더 밖에 없어도 돼요. 제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다 해놨기 때문에. 네,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일단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하죠. 우선 큰 틀에서 보니까 이제 변 대표 거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책이고 우리 이제 김대호 소장님 거는 전체적인 전국에서 국힘당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니까 변 대표에게 좀 먼저 물론 듣고,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백모 박성현하고 방송을 할 때 이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책이고 제 뭐 옥중수기고 그런데 그럼 이 내용과 보수 정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이제 그런 논의를 했는데 네. 요즘에 지금 저희 미디어치가 이용수 할머니는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일 가능성이 높다. 네. 특히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미디어치 쪽에서. 그랬더니 그걸 갖고 미디어치를 극우 매체라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오늘 여가부는 아예 미디어치 보고 입을 다물라까지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치뿐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뭐냐면 이용수 씨가 일본군 위안부가 맞냐 아니냐가 왜 좌파냐 우파냐를 결정하죠. 이건 사실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마르크스를 공부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위안부가 아닌 사람 위안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이거 마찬가지인데 저는 태블릿 PC는 김한수 거라는 것을 4년 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4년 전부터. 그때부터도 태블릿 PC를 김한수 거라고 주장하는 극우 논객이라 그러는데 이게 최순실 거냐 김한수 거냐가 왜 극자가 나오냐고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지금 김대호 소장님이 쓴 책이 사실은 이거는 좌우로 갈 게 아니라 진실로 가는 문제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좌우로 가면서
이게 발음만 하게 되면 진실을 얘기하면 극으로 몰리는 이 이상한 운동장이 만들어졌고 그 운동장을 만든 주범이 국민의힘 당이에요. 그렇게 운동장 만든 네, 거 오늘 아닙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좌파가 주류가 돼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역사 해석, 현실 해석에 반기를 드는, 야 진실은 그게 아니야. 이거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극우, 뭐 수구, 꼴통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서 이제 그 말하자면 사람들의 정상적인 관심이 절대 가지 않게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얘기하면 지긋지긋하니까 채널을 돌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로 다가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전법을 쓰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사실 우리 변 대표가 그런 상황에 이 반기를 든 게 오래됐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맞으면 감방에도 갔다 한 1년, 네, 1년 고생하셨죠.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그런 전국의 흐름을 보면서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어렵게 고생하는 제야 세력에 제야에 있는 언론인 혼자의 힘으로 그 미디어워치 5명이 하는 그 언론사가 이 진실을 이렇게 파헤쳤으면 그것을 들고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될 국힘당은 왜 그 일을 안 하고 있냐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 당으로 안 되는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100가지나 되나요 이유가? 아니 지금 보십시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적인 책임을 부여하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고 저쪽 좌파 정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거는요 이렇게 편들어요. 조작과 거짓을 양산은 하지 않았고요. 조작과 거짓을 그거를 갖다가 무슨 진실인 양 거기다가 어떤 그 붙이는 거죠,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국힘당은 조작과 거짓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네.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 김종인 씨 오기 전에 네.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 네네. 제가 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요금 납부 가지고 밝혔지만은 그때는 이제 디지털 증거로 제가 이제 조작을 밝히면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 황교안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조용히. 네네. 근데 제가 석방돼서 이 태블릿 특검 수사법을 입법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날 중앙일보로 뛰어가더니 중앙일보에 가서 태블릿 PC는 최순실께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서 변희재 1심에 대해서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요. 아니 내 1심에 대해서 왜 제3자가 존중합니까? 네, 제가 못 받아서 2심을 청구했는데 보수 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중앙일보에 걸려가더니 변희재 1심 대해서 자기가 존중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김종인만의 똑같은 것. 행태가 아니고 이게 또 아까 황교안도 이미 그런 행태를 이미 보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해서 이미 썩어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김종인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보수 정치권 전체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책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게 김한수 거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잠깐만. 그 전에요. 네. 그 태블릿 PC도 이제 우리가 워낙 잘 까먹기 때문에요. 지금 네. 태블릿 PC가 그 박근혜 탄핵 사태에 어떻게 크게 기여를 했는지 그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이게 2016년 10월 24일 날 첫 보도가 나가는데 JTBC 10월 24일 날. 근데 그 6일 전에 이게 국감 때 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이죠. 네네. 이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지금도 고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원종 비서실장이 그건 봉건사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게 말이 되냐? 사실 이게 이때부터 함정이 들어간 건데 이미 이때는 기록상으로는 JTBC는 이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를.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고 뭐 자기들 그 후기에 나와요. 잘 됐다, 딱 걸렸다 그래가지고 24일 날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친 기록을 이제 보여주면서 야 최순실이 고치지 않았냐 이렇게 되니까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사과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원종 실장 발언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설명한 건데
어려운 문장들을 동네 아줌마들 수준에서 한번 스크린해봤다 몇 번 정도. 네, 최순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집권 초기에 이제 보좌관 짜여지기 전에. 그런데도 어쨌든 이원종 발언 때문에 박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기사가 몇백 개가 쏟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청와대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거짓말 안 하는 이미지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여의도에서는 그게 주특기였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감추기 위해서 국감 때 비서실장이 거짓말했다가 너무 크게 터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언론이 마구잡이로 이제 마약을 했니, 뭐 진짜 섹스를 했니, 마구잡이로 써서 비아그라를 먹었니? 네,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가 딱 2달 동안 나온 가짜 뉴스 3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30가지가 뭐냐면은 그 30가지를 전체로 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몇만 기사가 나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거래가 전부 다 뭐 네. 예를 들면 네.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 아들 없거든요. 그 뭐 최순실이 뭐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이런 게 그냥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KBS, YTN, 연합뉴스 이런 데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최순실 개인 타블렛에 국가의 중요한 대통령 연설문이 수정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해버리니까 해버리니까 그냥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죠.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막 갔는데 지금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 아니고 김한수가 공용으로 청와대에서 공적인 일로 쓰는 공용 태블릿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연설문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간 것을 이제 최순실한테 보여주고 고쳐달라는 얘기를 한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초기 때 그거는 정호성 씨나 이제 박 대통령 순자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좀 쉽게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쓰여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고쳐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두 군데 고친 게 있는 것은 고쳤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죠. 그런 이런 거. 것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게 이제 개인 태블릿 PC였으면 최순실이 국정농단 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게 청와대의 공식 용도인 태블릿 PC였으면 청와대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과거에는 개인 용도로 농단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다가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의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된 것은 김한수가 김한수다. 공식적으로 쓴 거다. 근데 왜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통령을 잡아가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더 할게 24일 날 JTBC 보도는 그냥 데스크 PC처럼 보도를 했는데 근데 다음날 박 대통령 쪽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최순실 건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사과를 해버렸어요. 네, 왜 그랬냐? 이 태블릿 PC 주인인 김한수가 그 당시도 청와대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한수 쪽에 물어봤겠죠. 그럼 김한수가 이거 최순실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김한수 거를 그냥 덮어 씌운 거를 떠나서 청와대 안에서도 공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한수가 이미 공작으로 들어갔다고 봐야죠. 공작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는 네. 그러면은 이 김한수의 해석, 그러니까 김한수의 소유라는 해석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이 태블릿 PC는 개통자가 원래 이 검찰 발표 당시에도 김한수 두 번째 페이지. 그럼 내가 말하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보여가지고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가 개통자예요. 네. 2012년도 6월 20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원래는 개통자가 쓰는 게 거의 정상이고 그렇죠. 아주 특별하게 대포폰을 하지 않는 회사는 근데 이거를 그냥 최순실 거라고 막 우기다가 그러니까 마레이 컴퍼니 공식적으로 기록은 마레이 컴퍼니인데 마레이 컴퍼니는 어떤 회사인 거예요? 그냥 김한수의 그냥 그 문구용품 대행 회사인데 김한수가 사실상 대표이사고요.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네. 개통한 PC였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냥 김한수가 쓴 게 맞는데 그러네요. 이때부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사진 2장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그냥 우겨댄 거예요. 사실은 따지면은 증거가 없었어요. 최순실 썼던 그 증거가. 최순실이 셀프 카메라 찍은 사진 그 몇 장 그게 이제 네, 증거가 그렇죠. 지금 여기 아마 사진 보일 텐데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2장밖에 없었단 네, 말이에요. 네, 증거라고 얘기된 게.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셀카도 아니고 네. 셀카도 아닌 거 셀카처럼 만들어놨고 그 중에 하나는 네. 그러면은 다 뭐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개통하자마자 돌아가신 이춘상 보좌관에 넘겼기 때문에 김한수는 모르겠다. 참 김한수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입니다. 당시에. 당시에. 네. 그리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들인 홍정도하고 절친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김한수는 일단 개통한 다음에 이춘상한테 줬다. 이춘상은 돌아가셨어요. 그럼 모르겠다. 네. 이거 사실 없는 거예요. 최순실 넘어간 과정이.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개통된 다음에 넘긴 것까지는 이제 알리바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요금 문제되죠. 요금을 누가 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마레이 컴퍼니 이제 계약서를 띄워주는데요. 자 이 계약서 보면은 마레이 컴퍼니라는 김한수 회사의 카드가 적혀 있죠. 네, 계약서에. 카드 번호 9410. 네, 이게 이제 자동 이체로 됐다라고 검찰하고 김한수 주장해 왔던 거예요. 네. 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근데 우리가 제가 구속된 다음에 이제 정식 재판을 들어갈 때 이제 수사 자료가 넘겨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요금 납부가 핵심이니까 누가 냈냐 요금 낸 사람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럼 요금 납부 내역이 와야 되는데 2013년도부터만 왔어요. 2010년도 요금 납부 내역이 안 왔어요. 네. 근데 2013년도부터 요금 내역은 김한수 개인이 낸 게 돼 있어요. 네. 끝까지. 머레이 컴퍼니가 아니고. 네, 그럼 김한수가 내가 돼 있는데 이걸 특검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2010년도까지는 머레이 컴퍼니가 내다가 네. 2013년도에 청와대로 가기 전에 바꿨다 명의를 자기 걸로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저희한테 2012년도 요금 납부 내역을 주면 되죠 간단하게. 그렇죠. 그걸 안 주고 이 계약서를 줘서 계약서에 법인카드가 적혀 있으니까 네. 설마 이걸 위조했을까? 네. 설마 그래서 넘어갔다가 제가 이제 석방되고 이걸 뒤져본 거예요. 2010년도 요금 납부 내역을 우리가 법원한테 받아보니까 법인이 아니라 김한수 개인이 내버립니다. 그것도 한 3개월간 요금을 안 내가지고 연체돼 있다가 11월 27일 날 김한수가 한꺼번에 결제하자마자 2분 만에 사용을 해요. 네. 근데 11월 27일은 대선 선거운동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역 유세를 가는데 바로 요금 내서 이용정지 해제하자마자 2분 만에 대통령 이 대전 유세문이 다운 받는 겁니다. 네네. 막 쓰는 거예요, 이제 김한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직책이 있었으니까 당시에. 그 당시도 이제 대선 캠프 이제 홍보팀장이니까.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사용 내역을 보면은 홍보팀장이 하는 일을 했어요. 외신 그러니까 뉴스 검색하고. 그것이 이제 최순실 것이 아니고 김현수 거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고. 요금 나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위조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법인카드로 이렇게 계약서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법인카드에서 납부가 돼야 되는데 네. 10원 한 장 납부된 게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다 사실 조회했습니다. SKT하고 카드에서는 하나카드에. 네. 근데 하나카드에서는 이 카드는 애초에 자동 결제가 안 돼 있다. 네네. 아, 자동이체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다 이 하고. 카드는. 근데 SKT에서는 3개월 동안 돼 있었다. 답이 다르니까 하나카드하고 SKT하고. 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냐? 하나카드가 맞아요. 10원 한 장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카드는 사실대로 네, 답변을 본 해주고 거고 SKT는 우리가 볼 때는 조작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조작을 했으니까 엉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 전체를 요구했죠 SKT에. 그래서 지금 날라 들어온 게 이건데 계약서가 이제 총 8페이지인데 검찰은 저희한테 1페이지만 줬다가 이제 8페이지를 다 받은 거죠. 어허. 그럼 1페이지와 3페이지와 2, 4, 5페이지에 사인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 이거 막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똑같은 같은 날 계약서인데 한 계약서 8페이지짜리에 네. 사인이 달라요. 2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사인이 서로 다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르네요, 정말. 사인은 완전 다르고 글자체도 좀 글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계약서. 그럼 8페이지를 같은 날 가가지고 검찰 주장이 나면은 김한수가 해야 되는 건데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그리고 이거는 원래 우리 민사나 이런 계약할 때 사인 다르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무효죠. SKT가 이 계약서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왜 이꼴 났냐? 네네. 다시 계약서 앞으로 보시면은 네네. 이거는 처음부터 김성태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누구냐면은 마레이 컴퍼니의 직원입니다. 김한수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자기 직원을 시켰어요.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그랬겠죠.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니까 대리인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리인의 체크가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대리인의 그리고 내는 소리가 많아지죠. 뭐. 그럼 이제 법인 인감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계약서 위조했냐? 김한수 개인이 요금 납부한 걸 은폐하기 위해서 법인 카드로 계약된 거를 적어놨어야 되는 거야 계약서에. 그러니까 원래 김성태가 했었던 진짜 계약서에는 법인 카드가 아닌데 검찰과 김한수가 탄핵 때 만나서 야 이거 네가 개인 요금 납부했네. 야 이거 은폐해야 되겠는데.
그럼 계약서를 요거를 놓고 베껴서 여기다가 이제 그것만 집어넣은 거죠, 법인카드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베끼고 법인카드 요거만 집어넣다 보니까 김성태라는 대리인이 해야지만 되는 체크될 것들이 다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대리인 계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입 사실 확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개통하러 가서 태블릿이 개통이 되면은 자기 핸드폰에 개통됐습니다 이 문자를 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계약서 쓴 놈의 번호잖아요. 이게 김한수 전화번호가 아니어서 네. 우리가 법원에 이거 일리할 때 이거 100% 김성태 번호일 겁니다. 알아봐 주세요. 김성태 번호예요 이게. 네. 아하.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가 들어가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돼요. 이게 이중과세 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돼 있어요 체크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었던 거죠. 아, 야, 치밀한 해석을 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15개 정도를 우리가 다 짚어가지고 네. 작년에 SKT 본사 가서 우리가 기자회견 했어요. 아, 네, 네. SKT 최태원 회장 명함 걸고 해명해라 이거. 아 어떻게 사인이 다르게 들어가냐 일단 이거부터. 그러면 SKT 정도면요 저희 뭐 우리 시민단체들 뭐 삼성도 쳐들어가고 많이 해봤는데 대협력 상무쯤이 나오거든요. 네. 한 명도 직원 한 명도 안 나왔고 벌써 이제 책이 깔렸어요. 이 책이 현재 어쨌든 교보 정치사 1인데 여기에 SKT 계약서 유전하고 다 적어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네. 아무도 SKT에서 정말 6개월 동안 누구도 연락 안 옵니다. 구린데가 있는 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연락 안 해요. 구린데가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도 개입돼 있나요? 이 이거는 사건에?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이게 탄핵까지 갔다 골치 아프냐면요. 10월 24일 날 첫 보도가 나오고 김한수를 10월 30일 날 부릅니다. 네네. 그럼 이게 지금 검찰이 김종호 검사가 이번에 이제 앞에 건데 이게 이제 김용재 검사 이게 이제 이 사람 이 김용재 검사는 김수남 검찰총장에 있었던 특수본에 있는 평검사예요. 그러니까 특검 전이에요. 그럼 태블릿 조작을 하려면은 요금을 이제 조작해야 되는데 네네. 이때 이미 이 김용재 검사는 김한수를 불러서 자 내가 기록을 보니까 마레이 컴퍼니에서 다 요금이 나갔네요. 실제 자료에는 마레이 컴퍼니에서 돈 나간 게 없는데 다 김한수가 냈는데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검사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죠. 화면에 나가서 네. 조소죠 이게. 네, 검찰 진술조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용재 검사가 만든 진술조서에 보면은 네네. 검사가 유도성 질문을 해서 머레이 컴퍼니가 돌린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맞으면 자기들이 조작해 놓은 거대로 말을 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네. 특검으로 나갑니다. 특검도 똑같이 합니다. 네네. 특검도 똑같이 검찰 기록 보니까 마레이 컴퍼니에서 다 돈이 나갔네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 특검이 김종욱 검사이 다 평검사들이에요. 평검사들. 예, 이게 엄밀한 의미가 없고요. 특검도 그렇게 결국 다 뭔가 저 위에서의 네네.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네요. 네네. 근데 특검은 그렇다 치고 그럼 김용재 검사 했을 때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특수본인데 네. 박근혜 검찰이라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 김종욱.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작이 시작됐으니까 네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조작이 시작돼서 특검에서도 전교에 가담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김수남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지금 이제 탄핵의 배우가 누구냐가 나온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김수남의 검찰의 일선 검사가 작성한 거에 보면 유도성 질문을 하고 만들어놓은 답변을 하게 되고 특검도 그런 답변을 하고. 이건 재판에서. 요건 재판은 누구 재판인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박근혜 대통령 재판. 네, 그때 김한수가 증인 나와서 이 특검의 강상국 검사가 그대로 똑같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조작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란 말이죠.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문제네. 권력이 바뀌어도 네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 바뀐 흔적이 그러니까 바뀌기 전부터 이미 공작을 일종의 어떤 프레임이 서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이 사과하는데 이미 김한수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우발적 아주 아니죠. 깊이 준비했다는 거죠 이거는. 밑에서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사실상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누설죄만 증거로 문서 3개만 돼 있지만 네. 이걸 파헤치면은 탄핵을 누가 언제 했냐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거는 다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특검 수사 사건이에요. 다시 들어가야 되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 영화 같은 무슨 첩보 영화. 추리물 같은 책 전체가 예, 그렇게 좀 구성이 돼 있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는 영화 주인공이 반드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대본으로 완벽하다고 주인공들이 쭉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차피 알려도 줘야 되고 또 이제 일본 출판 준비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버렸죠. 그다음에 증거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딴 네네. 얘기로 넘어가죠. 네, 그 다음 페이지가 L자 패턴에 관한 요것만 요거까지만 너무 많은데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니까. 네네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재판 때도 이제 정말 코미디가 됐는데 네. 그 JTBC의 이제 주장은 10월 18일 날 우연히 WK 사무실 들어가니까 이 태블릿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네. 그 더 블루케이라는 사무실이 강남 어딘가에 네, 있는데 네, 그 네. 취재차 거기 갔더니 문이 열려 네. 있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타블릿 PC가 있다. 책상 위에 있어서 들고 나왔다. 예, 그래서 켜보고 하면 문 열었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포렌식을 해버리니까 L자 패턴으로 이렇게 비밀 잠금 장치가 돼 있으니까 네. 네네.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그걸 열었냐? 어떻게 열었냐? 네. L자부터 알았냐? 네. 그 이게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도 L자를 써가지고 그냥 L자 한번 해봤더니 열렸다 그랬는데 그게 확률이 14만 분의 1이에요. 그렇겠죠. 말이 안 되는 네, 한 번에 일이잖아요. 열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증거를 잡아서 그게 아니고 이제 밀고 열어갔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뭐 그때는 1심에서는 네네. 판사가 안 들어주니까 네네. 계속 우리는 이제 그 얘기만 한 거죠. 네네. L자 패턴이라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그럼 최순실 거라 그랬을 때는 최순실 거에 핸드폰 6개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네네. 특검이 네네. 그럼 그게 L자 패턴 맞냐? 아 다른 데도 네, L자를 그래서 썼냐? 특검이 발표를 했어요. 6개 다 L자다. 아, 다 L자다. 다 L자다. 네네. 그럼 최순실은 우리가 이겨서 받으니까 나는 패턴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한 번도 비밀 패턴 설정한 적이 없다. 할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 나이 때 많아요. 네. 아, 아유 나도 그래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비밀 패턴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재판부에다가 요청하는 그럼 특검이 그 포렌식한 거를 갖다 달라. 근데 판사가 죽을 때까지 우기면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판사가 우겨대면서. 네, 포렌식한 거를 피고인이 달라 그럴 때 주는 게 줘야죠 원래는. 원래는 줘야 이게 되는데. 핵심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갖고 나를 기소했는데 나도 그걸 보고 나를 네. 디펜스 하겠다라는 걸 하면은 판사가 인정해 주는 게 대부분 관례입니까? 아니면 관례 주죠. 당연히 주는 왜냐하면 겁니까? 검찰은 수사권을 마음대로 갖고 있고 네. 피고인은 검찰이 준 것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숨기는 것들을 요구하면 거의 99% 주는 게 받아야죠. 원칙이에요. 아니, 주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검찰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증거물을 확보하면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거를 편집하거나 네. 뭐 왜곡하거나 해서 사람을 이제 그 피의자를 막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게 검찰의 권한 남용이 되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나도 보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면 민주검찰 제대로 된 검찰 아니 재판부면은 당연히 그걸 너도 그러면 그걸 보고 디펜스를 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그리고 거죠. 이건 사건에서 판단 너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이게 그냥 그렇죠. 뭐 핵심적이잖아요. 최소한 아니라 그러고. 네. 근데 판사가 그냥 우겨내면서 안 준다. 검찰이 안 준 게 아니라 판사 자체가 안 줬는데 절대 넌 절대 못 준다. 네. 지금 2심 때도 안 줘요. 2심 때도. 네. 이거 주면 끝나니까. 네. 근데 안 주면 좋다. 안 주려면은 네. 우리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14만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날 수 있냐 이 주장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JTBC가 걸었어요. 허위사실보라고. 음. 허위사실보 이걸 걸었으면은 이건 무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유죄를 때렸어요. 이 부분 대해서. 어. 14만 분의 1이라는 확률만으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유죄가 나왔다니까 이 대목이. 근데 최근에 아파트 옆집에 네.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어요. 남자애가 여자 집에. 네. 뭐 그런 사건. 근데 이제 네. 나도 그냥 우연히 눌러서 들어갔다. 네네. 그게 8,000분의 1이에요. 네네. 구속시켰어요 검찰이. 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아 다른 사건에서 다른 사건에서 그래서 네네. 성범죄에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제출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재판이 어느 수준으로 갔는지 그러네요. 이게 상식에.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직도 안 갖다 주고 있어요. 안 줘. 2심에서 안 줘.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요 판사들이 알아요 이 사건을. 뭘 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알아서요.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들은 목숨 걸고 막아요. 지금. 결정적인 자료는 절대 네, 절대 안 줘. 안 준다. 이 영화 이거 뭐 요소가 너무 많네. 영화
근데 한 방에 끝날 것들이 한 10몇 개가 돼서요. 지금 판사가 버티고 있는데 못 버티겠네 이거. 못 버티고 태블릿 PC 전체 파일은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검찰이 안 줘버리는데 판사가 주라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지난번에 판사가 이제 네. 이걸 주라 그래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 피고인들한테 주라 그랬는데 검찰이 안 주고 뭐 없어졌다 그러거든. 없어졌다는 거 하나 있고 태블릿 파일은 없었다 그러고 지금 재판 상황이요. 사실 이제 거의 저쪽이 무너져가는 과정입니다. 못 버텨요 더 이상 지금. 그럼 카톡방도 없어졌나요? 지금 포렌식하고 그랬더니 뭐 그 얘기도 좀 나왔고. 요거 이제 너무 이런 게 많아서 사실 이제 이런 거 제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네. 이 가장 이제 태블릿 PC 사용자를 알아보기 쉬운 게 카톡방이나 뭐 문자나 뭐 그렇죠. 연락처나 그렇죠.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걸 그거 보면 되는데 이 카톡방의 이 자료가 이제 검찰이 포렌식을 하는데 415개의 방이 있다고 나와요. 네. 근데 그런 415개 방 내용 뒤져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게 죄다 암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암호를 안 풀었어요 검찰이 일부러. 그리고 뭐 쓸데없는 무슨 뭐 스팸 같은 거나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1년 뒤에 이제 국가수가 다시 이걸 하는데 그럼 국가수가 하면 다 우리가 풀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국가수에서 해버리니까 사라졌어요 카톡방에 300명이 없어져 버렸는데. 검찰이 증거 인멸을 한 거네요. 검찰이 10월 25일 날 이거 포렌식을 하는데 원래 포렌식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봉인지 넣고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네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포렌식한 수사관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열려면은 그 수사관한테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사관은 자기는 연락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5일 뒤에 갑자기 태블릿 PC가 켜집니다. 네네. 켜져서 이것저것 막 건드려요. 아, 봉인했는데 네. 터졌다는 기록이 이게 네, 기록이 나오죠 포렌식에. 네. 5일 뒤에 막 이것저것 건드려요. 근데 이 수사관은 허락도 안 받고 네네. 그때 우리는 이게 다 없어졌다고 봐요. 이 카톡을. 그렇겠네요. 네, 카톡이 다 없어졌다고 보는데. 증거를 인멸한 증거가 근데 이제 고생-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네. 증인신문 할 때 얘기하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는 네네. 가끔가다 자동으로 켜진다 이거예요. 신내림 받았다. 근데 하면 될것 잘 같아. 아시겠지만은 이 개인 IT 기기는 잘 못 켜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버튼을 오래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쓸데없이 켜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는데 네. 자주 켜진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그런 일 자주 있냐? 자주 있습니다. 한 우리 재판 오시면요 골 때리는 게 아니, 진짜 이거 딱 신내리시 분이죠. 그러면은 자주 아니, 켜진 거 좋은데 또 왜 꺼지긴 또 그럼 자주 꺼렸다는 얘기.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렸다는 얘기냐? 뭐 그렇대요. 자주 그렇게 한대요 검찰에서. 아이고 그거를 좀 알려줬으면 신내림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지가 알아서 저기 그 월성 원전 관련된 파일 삭제하고 꺼졌다. 아니 뭐 그렇게 그냥 4시간 만에 자동으로 꺼졌어요. 자동으로 껐다가 자동으로 꺼진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월성 원전 발도 월성도 다 그리고 없었어요. 있는 월성도 지금 곳곳에서다가 지금 신들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되겠네. 신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국힘당으로 안 된다는 말이 더 나오시겠네요 지금. 그동안 잘 모르시다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걸 알았으면 여기 국힘당으로 안 된다라는 책을 쓸 때 그 이 조작과 거짓을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기는커녕 조작과 거짓을 갖다가 기정사실화시키고 그 널리 유포시키는 그 제목도 제가 그 국힘당으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다 등재할 텐데. 대세 추수하는 이거는 사실은 국힘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날아가 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저는 뭐 별 상관이 없어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왜 상관이 없어요? 국힘당은 정권이 날아갔으면은 예. 더 난리쳐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국힘당 국회의원 중에서 딱 한 명만 그냥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척하면서 억지로 틱타임 잡아준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한 명이 누굽니까? 이거 안 되나?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 이제 피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난 다행이야. 나중에 기대 안 했는데 나 위안부 문제랑 좀 관련돼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한 사람도 근태 훨씬도 안 해. 한 사람이 어디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사고 방식이 말입니다. 진실과 사실의 입각에서 어떤 노선이나 정책이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중적 정서 있지 않습니까? 대중적 정서가 이제 그 지금 예컨대 위안부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대충 일본이 그냥 막 그냥 인신매매하듯이 다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어린애를 쉽게 쓸 거야. 13살, 14살 소녀를 군인이 끌고 가서 네네. 성노예 생활을 시켰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게 잘못된 것, 예. 이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싸우면은 뭐 니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드러나 보자. 아,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게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담론의 진행인데 네네. 그게 아니고 그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건 보수건 누구나 다 그래요 저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아마 이제 그 대충 뭐 거구들인 모양이다. 우리는 거구하고 거리를 둬야 그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이 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진실을 향한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있는 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를 보고 그 많이 모인 데 나도 끼어서 한 자리 어떻게 해보자. 이게 대중 추수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우리 김대호 소장님 표현 중에 난 기억나는 게 동지의 목을 쳐서 흐르는 피를 얼굴에 칠갑을 해가지고 그걸로 중도인 양 하는 뭐 그런 거라고 그 표현 한번 어디 아주 적나라하게 하신 데가 있는데 한번 그 대목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제 이 국힘당의 책에 행태를 이 비판하면서. 책에 이제 그게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이제 그 국힘당이 여태까지 한 행태들이 네. 그 원래 이제 보수 자유 우파의 그 강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분명히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나 고용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강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보편 문명이 있잖아요. 보편 문명의 어떤 그 이성이나 상식, 네. 양심을 갖다가 이렇게 딱 채워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굉장한 어떤 강점입니다. 이게. 그렇죠.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깊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깊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깊거든요. 이 엄청난 강점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보수자유 우파는 자기 강점을 모르고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은 이른바 그 민주 진보 노동 뭐 평화파리들이 이제 막 찔러대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뭐 친일을 했다, 독재 부역을 했다, 그 다음에 뭐 5.18에 대해 책임이 있다, 4.3의 학살을 갖다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약점들 공격을 받으면 그 약점들을 줄이려 그래요. 강점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 없이 약점을 줄이려 그래요. 약점을 줄이는 방식이 뭡니까? 일단은 사죄하고 사과하고 잘라내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승만 박정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일단 그런 태도를 갖다 취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정희의 실체를 알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잘 모르다가 네네. 알게 된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옹호하면은 이제 동지의 목을 치는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이제 좀 도망가는 그걸 지적하고 계시죠. 이승만 박정희 잘라냈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도 사실은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5.18 망언한다 해서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우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라냈고 전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구 유튜버 보니까 거구 유튜브 왜 빠지시려고 그래요? 같이 하면서 어쨌든 거구 유튜브하고 또 이렇게 잘라내려 그랬고 오늘 이런 방송 되기도 극우 방송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이다 총선 때는 이른바 막말했다고. 제가 노인 배려 발언을 했는데 쟤들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노인 폄하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차명진을 갖다가 잘라냈죠. 그렇죠. 지금 계속 하는 그 가장 최근에 잘라낸 거는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2월 15일 날 이명박 박근혜 잘라냈죠. 사과하면서 뭐냐면 거짓과 조작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중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지형 가오가 없지 않겠지만 그 가오에 의해서 엄청나게 어떤 그 과도한 중형을 받았는데 징역 20년 30년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억울함을 갖다가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작과 거짓에 대해서 뭘 밝히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그냥 대리 사죄 사과였거든요. 아니 국민의힘당이요 행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온 거예요. 뭐냐면은 계속 저희들 생각은 그럴 겁니다.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된다. 빨리. 그렇죠. 근데 이제 꼬리를 계속 잘라낸 거예요. 잘랐는데 보니까 이게 몸통을 자르고 영혼을 잘라버렸네. 이게 계속 자르다 보니까 몸통과 영혼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영혼이 없죠. 국힘당은 영혼이 없습니다. 몸통
몸통만 남아 있고 머리도 없어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 꼬리 잘라가지고 뭐 쟤들 공격하니까 차도살인이라고요. 저 공격을 이용해가지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새끼들을 갖다가 썰거머니 밀어넣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당내 헤게모니를 치는 네.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오늘인가요? 오늘이었나 보네. 나경원 후보하고 저 오신환 후보가 중도하고 우파 논쟁을 하는데 예. 그 차라리 진짜 중도 우파 논쟁하면 괜찮은데 그냥 오신환 씨가 나경원 씨는 저기 오른쪽 끝에 있죠? 아니요 저는 가운데 있어요. 아니요 오른쪽 끝이에요. 가운데예요. 요것만 가지고 왔다 가도 요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이고 정책 문제도 아니고 진실 문제 더더욱 아니고 네. 외부에서 보일 때 어떻게 해서라도 가운데에 보여야 되겠다. 요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 가운데 있으면 엄청난 성공이 보장된 걸로 아는데 그거 30년 추구해서 지금 정권에 대놓고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영혼까지 민주당 이중대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민주당 이중대의 영혼이에요. 항상 민주당에 좀 더 가까이 가야. 저는 그게 민주당 이중대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북한의 이중대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의 이중대가 민주당의 이중대가 국힘당이니까 이게 북한에서 버튼 누르면 그냥 우리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참 성격을 좀 시켜줄까? 민주당보다 조선노동당의 이중대라고 좀 급이 좀 높아지는데. 급이 높아지죠. 아이고 오늘 그래서 아주 그 모처럼 유쾌하게 그 근거와 굉장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뭐 두 분 각자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 마무리 지으시면서 방송을 끝내면 어떨까 하는데 벌써 한 50분 가량.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하여튼 그런 입장을 늘 취해왔는데 탄핵을 이제 받아들이자 탄핵을 이제 그냥 정리하자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 보수라는 세력이 만든 정권이 이상한 아줌마한테 휘둘려가지고 몇백억의 뇌물을 해먹고 국정을 파탄내고 이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고 그러면 그런 세력이 다시 이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세력이면은 최소한 20년 정도는 도 닦은 게 맞죠. 그런 정도 세력이면은 보수가. 그러니까 탄핵 인정했을 때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이겨보려니까 이제 민주당 흉내를 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 탄핵을 그냥 묻어버리고 가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그 짓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선거 좀 몇 개 포기하더라도 제가 맨날 탄핵 얘기나 태분 얘기하면은 선거부터 이기고 오자 그러는데 그래서 선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맨날 그 얘기하는데 어차피 특히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는 그 안철수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뭐 무슨 관계가 있는데 부단은 보수들한테 그냥 뭐 여기다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보수 같은 사람들 그냥 선거 신경 쓰지 말고 한 5개월 6개월이라도 한 주제 가지고 집중 파고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까지 너무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진실 추정하는 거에 대한 용기나 이런 게 다 떨어지고 자꾸 요행을 바라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당분간 대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대선 이런 식으로 이겨서 뭐 할 거? 또 탄핵당하고 또 뻔한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선거 어떻게 이기자 더군다나 요즘 우리 보수 쪽은 뭐 국민당이 전화도 안 해주잖아요. 옛날에 전화는 한 걸로 알아요. 옛날에 뭐 홍준표 때나 뭐 한교안 때는 전화도 안 해주는데 왜 국힘당 선거를 신경 쓰는지 그냥 앞에 놓여 있는 원래부터 했던 요 탄핵 문제만 엎으면은 진실로 엎으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감추면서 그냥 민주당 흉내내고 국힘당 불러줄 거 기다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지 제가 좀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전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현실 정치 이번에 그래도 참여하셨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임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정치 차라리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니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김대중 찍으라는 거예요. 뭐 안철수 이기니 뭐니 그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김대호 같이 노선이 확실하고 찍으라는 거죠. 누가 이기든 찍으라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저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가 4.15 총선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대선 전망이 자동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라가 조선이 망했는데 그것도 뭐 이완용이가 뭐 을사오적,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팔아먹은 걸로. 팔아먹은 걸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종의 명을 받들어서 했는데 그렇죠. 고종이 팔아먹었죠. 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멸망에 대해서요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한 적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딱 났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의 어떤 그 해양 안전 관련해서요 그 이런 수많은 제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쟤들이 이 범죄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쟤들이 무슨 제도를 고치기보다는 네네. 저 세월호 선장과 그걸 네네. 관리 감독하는 해양경찰청의 네네. 잘못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바닥에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사실은 버린 거죠. 그렇죠. 참 이런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행태는 이건 주로 이제 이 민주 진보 노동 평화파리들이 지도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요.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전면적 투개표 조작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객관 환경의 어떤 불리함과 그 다음에 저쪽의 여러 가지 어떤 변칙과 반칙 이걸 갖다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전면적인 투개표 조작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찰 반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그럼 하나. 황교안 대표 바로 모셔와야죠. 황교안 대표 모셔와야지. 네네. 네, 당장 모셔와야죠.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승리자도 당장 모셔와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탄핵 역적을 척결하지 못해서 졌다. 또는 탄핵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그 수장으로 내세워서 졌다. 아니 기본적으로 4.15 총선에 대한 평가와 반성 자체가요 너무나 일면적이거나 얕거나 아니면 외면해버리고 있거든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 없다 그랬죠. 네.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을 하신 분 자체가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요 우리 아픈 역사든 영광의 역사든 간에 조작과 거짓에 입각한 그건 안 됩니다. 사실은 아픈 역사든 영광의 역사든 간에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그 역사 위에서 사실을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동의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냥 한마디만 거들면은 조선 후기 조선이 망하는 것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역사가 저는 디테일한 거대로 다 잘못돼 있고 통사대로 다 잘못돼 있어서 이거 완전히 새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제시대 쌀 뺏겼다 뭐 농지 뺏겼다 뭐 이게 다 거짓말이고 네네. 위안부 문제도 다 거짓말이고 저 징용공 문제도 다 거짓말에다가 무슨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다 잘못돼 있죠. 예. 4.3, 5.16 뭐 전부 잘못돼 있는 거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 국힘당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성찰과 반성 부실하고 비전과 정책이 어떻게 보면 약하고 뭐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근원에는요 혼이 없습니다. 보수자의 우파의 혼이 없어요. 혼이 뭐냐면요 소명의식하고 사생관이거든요. 뭐를 하다가 죽을 거냐 네. 이거거든요. 그 소명의식의 핵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실과 사실과 정의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다음에 내 성공우사 먼저 공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내 사적인 어떤 이익 또는 내 어떤 배치 그거는 두 번째다. 뭐냐 이런 소명의식과 사생관 자체가 지금 아주 없거나 취약하거든요. 이게 이제 혼이 없는 건데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뿌리다라고 저는 뿌리예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부터 보수에서 활동하는데
소명 의식 있는 순서대로 먼저 잘리더라고요. 딱 그 순서대로 업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소명 의식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젊은 애들이 더해요 요즘에는. 절대 젊은 애들이 진실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 다 알아요 요즘 애들. 그러니까 몸 바쳐서 싸우는 근본적인 어떤 투쟁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일 먼저 죽어 나가니까. 기회주의자들만 네, 양산되더라고. 뭐 정당을 갖다가 아마 대기업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면 대기업 이제 신입 사원의 어떤 기본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항상 말 잘 듣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정치를 갖다가 정치 초년생들이 그런 어떤 대기업 신입사원 마인드를 가지고 아마 정치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혁명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만큼 혁명적으로 정말 그 뜯어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 정당부터 혼이 없는데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혁자유연합 정당은 혼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금 5,000명 가까운 당원이 넘었습니다. 5,500명. 5,500명. 제가 지금 그 1,000명씩 5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대구 쪽이 조금 좀 조금 부족한데 모자란데 곧 이제 넘어갈 겁니다. 혹시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 대구 쪽 계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좀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안으로 창당을 마무리해야지 우리 김대우 소장 후보 이름 밑에 개혁자유연합 정당 후보가 네. 붙습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도 아주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예,